네, 부동산 경기 부진과 고금리 환경 등이 이어지면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들의 은행 대출 연체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금융권이 긴장 속에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고종관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연체액 그리고 연체율이 1년 새 2배로 불어났거든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증가 속도가 빠르죠. 네. 증가 금액도 그렇고. 아무튼 그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건설 부동산 업종의 연체율이 올해 한 1.75로 2배 이상, 또 어떤 곳은 3배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네.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원자재 값이라든지 또 이런 인건비가 많이 오른 데 비해서 좀 미분양,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다. 네. 그런 점들이 한꺼번에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체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연체 속도도 빠르다 하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깊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지난 2012년이 잠깐 데자뷰가 됐습니다. 네. 2012년, 11년에 보면 이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오지 않았습니까? 딱 10년 전의 상황인데 이 이후에 건설회사하고 저축은행 이러한 그 부실 사태가 좀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네. 이때 폐업을 한다든지 뭐 부도가 난다든지 그래서 이제 건설사와 저축은행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건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다 하면 그때와 비슷한 자금난, 유동성의 위기, 또 부동산 금융의 복합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침체가 굉장히 깊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은행권 내부에서도 최근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건설 부동산 업종의 연체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한국은행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의 그 하방 위험성, 그러니까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아닌가 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따 이어지겠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장을 잠깐 짚어보면 2014년부터 올랐던 부동산 경기가 2021년 10월경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6년 대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올해 1월 초까지 내렸거든요. 그랬던 집값이 10월까지는 9월까지는 오르다가 10월부터 또 집값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상고 하저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의 이런 현상은 뒤에 다시 자세히 이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나 이제 저축은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PF 얘기를 잠시 후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적어도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체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문도 안심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뭐 당장은 부실 위험이 크지는 않다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심각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예, 거예요? 그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증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PF 연체율이 한 13.8 정도 되고요.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저축은행도 지금 6.5%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뭐 이런 숫자는 아까도 이제 건설사의 대출 연체율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PF의 총 규모가 한 13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계부채도 한 2,000조 되고 기업 부채도 한 2,700조 되잖아요. 정부 부채도 한 1,000조, 전체적으로 한 6,000조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134조 원의 그 PF가 대출이 나갔는데 이 굉장히 연체율이 최근에 은행권을 제외하고는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제 거기가 저축은행이겠죠. 네. 보험사라든지 특히 증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 그 연체율이 뭐
3%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위기 때와 비슷한 숫자예요. 그런 점에서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시 부동산 PF발 부동산 위기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2011년, 12년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때의 상황과 비슷한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건설사나 증권사나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동산발 금융 위기가 네. 더 확산이 되고 전체로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이제 가끔 금융위원회 너무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통계가 나쁘니까 악화된 통계 수치가 나오니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때보다는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좀 강해졌고 뭐 저도 가끔 금융위원회 같은 곳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가보면 네. 금융당국이 잘 파악하고 계세요. 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대책을 조금씩 내놓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융당국 또 정책당국이 관심 있게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 좀 덧붙이면 PF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큰 대관이 될 텐데 브릿지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하면 PF가 들어가기 전에 뭐 PF란 아시다시피 은행이 이 금융권이 이 시행사가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이 땅이나 건물 담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하고 다르죠. 그래서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실화되게 되면 은행이나 금융권도 이 돈을 못 받게 되고 여기에 지급 보증을 보통 해주어요. 네. 건설사가. 그러니까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행사, 시공사인 건설사도 동시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것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유예라고 그래서 상환 유예라든지 만기 연장의 방식으로 그럭저럭 생명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경기 침체나 고금리 기조가 좀 더 길어지게 된다면 네. 결국 과거와 같이 좀 여러 가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 시장에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똑똑한 한 채로 불리던 강남 아파트까지 경매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그렇죠. 진단하십니까? 강남에 우리가 이제 고가 아파트라고 그러죠. 네. 대장주라고도 하고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최근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난 2021년, 2022년에 그러니까 고금리에 소위 연끌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았던 젊은 세대가 주택 구매층의 거의 40%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MZ 세대가 매입했던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에 대출금 상환을 못해서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같은 지역에 중소형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마중에 나타난다고 하는 강남의 소위 초대형 아파트, 호화 아파트죠. 뭐 이렇게 개포동의 H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감정가가 거의 34억 정도 되는데 15억 원에 낙찰되는 사태도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 상주 리치빌이라고 잘 시청자분들께서는 근데 이제 굉장히 이게 80억, 90억 하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87억 정도 하는 대형 이 아파트가 이 매물로 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매물이 점차 경매 매물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나오는 매물이 2.5배 늘었다. 그리고 강남마저도 초호화, 초고급 아파트마저도 경매 매물로 나오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두 가지죠. 하나는 그동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분들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매물을 내놓는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똘똘한 한 채라는 앵커께서 말씀했지만 결국은 이 강남마저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경매 시장은 본래 우리 일반 시장에 비해서 전세와 함께 약간의 선행 시장으로 꼽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하락세일 거다 이런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반면에 전세 가격은 내년에 상승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좀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전세가 강남은 서울은 7월부터 수도권은 8월부터 오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어쨌든 고금리 기저와 경기 침체 여파,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서 올해는 조금 위축된 시장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도 급감하고 매매 가격이 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하반기 이후에 뚜렷해졌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위축된 시장의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 전세 가격을 질문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전세는 매매와 달리 이 실수요자의 시장이고 투기 수요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오직 시장의 법칙,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전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8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전세가 오른다는 의미는 결국은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우려되는 점은 내년에 소위 입주 물량이 약 26만 가구로서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을 보는데 20 내지 30%가 내년에 또 줄어든다는 점은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은 서울과 수도권, 특히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 얘기는 전세 가격이 내년에 올해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되고 우리가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는 나름 대책 그리고 정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부동산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는 오르고 매매는 좀 내리겠지만 약세를 보이겠지만 대체적인 지금 주산연이나 국내외에서 부동산 연구기관에 나오는 공통적인 그런 예측은 전세는 4 내지 5% 정도 오를 것이다. 매매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약세를 보이겠지만 하반기에 미국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면 하반기에는 좀 부동산 가격도 올라서 강보합 1 내지 3% 정도 서울과 수도권은 보일 것이고 지방은 좀 늦게 오니까 보합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종관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